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벌금형이 실효적인 처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일반이적 혐의로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 체포방해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국무총리 한덕수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서야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언 과정에서 한덕수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을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다는 증거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증거 조사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듯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19시 38분경부터 20시 55분경까지 일명 8시 멤버인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김용호, 조태용, 한덕수가 먼저 소집되어 대통령 집무실에 차례로 입실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8시 멤버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알렸는데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였고 21시 14분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정환, 강희구가 추가 국무위원들 소집을 위해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차례로 추가 소집 국무위원들이 입실하고 마지막으로 입실한 오용주가 22시 16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약 2분 동안 어떠한 심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비상계엄 통보를 하였고 이어서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일명 8시 멤버를 먼저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의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8시 멤버에게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린 후 21시 14분경부터야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한덕수의 건의 전까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덕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해서 제가 국무위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개최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8시 멤버였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누군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국무총리가 건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8시 멤버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릴 당시에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설득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행실장이었던 김정환은 국무총리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이 역시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듯이 2024년 12월 3일 22시자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였는데 21시 14분경부터야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을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22시 전까지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집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추가 소집된 국무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21시 33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하였고 21시 37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송미령 역시 21시 30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조규용도 21시 14분경 강희구로부터 대통령께서 급히 찾으시니까 용산 대통령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오영주도 21시 14분경 21시 42분경 김정한으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오영주도 21시 14분경 대통령께서 찾으시니 빨리 들어오시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에게 추가 소집 연락을 하면서 그 어떤 국무위원에게도 비상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개최를 하려고 한다는 목적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통령실로 오라고만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법상 행위를 함에 있어 국무위원회 소집조차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 시각 직전까지 추가 소집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애초에 국무회의 개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박상우의 경우 21시 18분경 김정한으로부터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갔지만 이때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로 떠난 이후였고 안덕근의 경우 21시 54분경 강희구로부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던 중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한덕수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사 정족수만 충족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장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롯하여 대통령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특별지시 문건 등 여러 문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상 계엄 선포의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위원회 부서에 필요한 서류는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한덕수,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부서에 관련한 문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러한 절차 위반이 문제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무총리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양형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검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의 죄책을 축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던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